지금까지 이런 이지스함은 없었다. 트럼프도 러브콜을 보냈던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 이지스함 원조인 미국보다 가격은 절반이죠. 근데 인도 기간 빨리빨리 3분의 1 수준. 이게 적 잠수함 입장에서 보면 저게 쏘나를 쏘나 안 쏘나. 죄송합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아이고 반갑다. 오랜만에. 그래, 오랜만이다. 자, 오늘의 주제. 트럼프도 러브콜을 보냈던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 헐. 스트라이크 퍼스트, 스탠드 라스트. 가장 먼저 적을 타격하고 마지막까지 조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의 구축함. 이전까지의 이지스함이 신의 방패였다면 이제 불주먹까지 장착할 차세대 이지스함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인데 현재 우리가 보유한 이지스함이 한 4척 정도 되죠. 2024년 12월 2일에 네 번째 함이 취역을 했고요. 5번 함이 다산 정약용 함이 7월 정도에 진수할 것 같아요. 자, 정조대왕은 우리 기술로 설계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8,200톤급으로는 사실은 첫 번째예요. 자, 우리 뭐 광개토 3 사업, KDX3라고 불렀던 사업 기억하시겠지만은 세종대왕함 때 배치 1이 처음 이제 세 척이 나왔던 거고 배치 2를 전력화하는 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구축함 첫 번째 함이 정조대왕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조대왕급으로 불리겠죠. 그렇겠죠. 자, 선도함인 정조대왕 함은 2019년 방사청과 건조계획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2022년 7월 28일에 진수식을 치렀어요. 자, 이렇게 진수식 이후에 한 2년 정도 뭐 시험평가 해야겠죠. 이제 실전 배치하려면 550여 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시험평가를 전부 완료하고 난 다음에 2024년 11월 27일에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가 됐고요. 계약 후에 인도까지 무려 이 6년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2024년 12월 2일에 취역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대단하네요. 이 K방산의 스피드를 보여주는 K조선의 스피드를 보여주는 그런 함이라고 할 수 있죠. 해군 인도식에 미국 영사를 비롯해서 에콰도르, 폴란드, 모로코, 칠레, 태국, 페루 이렇게 7개국 정부 인사도 참석을 했다고 하죠. 이지스함 원조인 미국보다 가격은 절반이죠. 근데 인도 기간 빨리빨리 3분의 1 수준. 야, 평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현존 최고의 이지스함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과하지 않은 배죠. 자, 이 정조대왕함이 있다는 거, 자, 이 우리 바다에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런 이지스함은 없었다. 이것이 방패인가 창인가? 진정한 대한의 방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형 구축함이 이지스 전투체계하고 SM-2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조대왕함에 SM-6까지 장착을 함으로써 기존의 SM-2가 가졌던 개함방어의 수준에서 함대 방공을 할 수 있는 도약된 대한민국의 해군의 높은 성장을 보여줬다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KAMD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겨울 정도로. 예, 이제 KAMD가 지금까지 육상 기반의 KMD 전력만 있었다고 하면 정조대왕함이 들어오면서 해상 기반의 KMD 모든 미사일을 탐색하고 추적하고 격추하는 이런 전력이 확보가 된 것이죠.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또는 앞으로 대양작전에서 해군 사랑합니다. 향후 항모전단이 꾸려질 경우에 항모전단 전력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태까지 이지스함이라고 하면 방패 역할을 계속했는데 대한민국이 개발한 대지공격 자산을 탑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수상 전투뿐만 아니라 대지상 공격 그리고 전략 타격 임무에까지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기존의 공군과 잠수함 전력이 수행했던 이런 역할들을 정조대왕함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정조대왕함까지 이지스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네. 뭐라고 볼 수 있죠? 스파이 1D 레이더. 스파이. 스파이. 예. 먼저 일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요. 대공, 대함, 대잠 임무뿐만 아니라 자, 목표물 탐지, 추적, 전투 명령, 교전 등 전투 행동을 일괄적으로 통합한 전투 체계죠. 그러니까 자, 센서, 지휘 통제, 무기 체계란 이 세 가지. 이것이 자, 어떻게 되냐면 탐지, 결심, 타격. 그래서 이게 확 묶이는 네. 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 이지스 시스템이 70년대 등장했다는 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예. 자, 그래서 이걸 계속 발전해 가지고 해서 그 스파이 1A부터 쫙 해서 지금 D까지 발전을 해온 건데, 자, 보면은 탄도미사일 방어되고 대공전이 해군 함대를 공격하는 적 항공기에 대해서 대공전, 그다음에 공격해 들어오는 적의 잠수함 공격에 대해서 대잠전,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상에 있는 표적에 대해서 대지상전도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배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거 결국은 이 엄청난 엔진을 돌리면서 나오는 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전자전 그렇죠. 완전 일대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자, 그래서 함정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전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결국 근데 이렇게 능력을 해주는 것이 결국 이지스 시스템이고, 그 이지스 시스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면에 장착되는 스파이 1D 레이더인 거죠. 그렇죠. 자, 기존의 회전식 레이더는 이렇게 딱 그 안테나 판이 있으면 요게 360도 돌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레이더 빔을 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사각을 만들 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얘는 어쨌거나 딱 동서남북 딱 이 내면에 딱 배치가 돼서 그다음에 지가 스스로 전자 주사식으로 이렇게 쫙 감시를 해주니까 그야말로 끊김없이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방패, 이지스, 신의 방패라는 별칭이 붙었죠. 이지스함이 개발되면 또 이번에 창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음속 미사일들. 그치. 기존의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 초음속 미사일, 썬번, 야혼트 이런 미사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파이 옛날 찰리 이전 이때는 다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온다. 초반에 적을 타겟팅하고 이걸 어떻게 요격할 것인가, 이거를 통제 장치가 해줘야 되는데 이때 세츄레이션이 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오기 때문에 저 뒤에서 쐈는데 앞에 있는 암속 미사일들을 오버슈트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레이더가 얘를 먼저 때려야 돼? 얘를 먼저 하다 맞는 거예요. 이런 미사일들을 장착한 소브루메니급 구축함들을 소련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브루메니라는 거는 새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현대급 구축함으로 얘네가 다 몽땅 구매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 소련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걸 다 중국이 구매를 했는데, 이거 왠가 일본이 깜짝 놀랍니다. 이때 일본이 스파이원 C 레이더를 장착한 88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방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몽땅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스파이 1D 레이더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최근 그 이 중국이 미 해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A2AD라고 그러죠. 그렇죠? A2AD. 예? 반접근 지역 거부, 이 A2AD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동풍 계열의 지대함 미사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대함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제가 주목한 게 그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해군이 체계적인 함대 방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둥펑 미사일까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해군이 항모전단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거 위협으로부터 우리 정조대항함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없이 항공만 만들면 오케안 75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제가 해군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비교해서 정조대왕함 스펙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정조대왕함은 길이가 170m, 폭 21m, 자, 경합톤 수가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에 비해서 정말 그쵸. 크기도 커졌고, 자, 일단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능력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형상이 조금 더 스텔시해졌다. 디자인 측면으로도 아주 이쁘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잠 작전 능력 강화가 저는 되게 이제 눈에 띄어요. 예. 보면 이제 일단 한국형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를 해서 적 잠수함과 어뢰 등의 이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 일단 높여놓고 아하. 장거리 대잠 어뢰 그다음에 혹은 경어뢰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그야말로 적시 적소에 대잠 공격이 가능하도록 했단 말이죠. 네. 또한 이제 공대 함유도탄을 장착을 한 MH-60 로미오, 네.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를 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진짜 입체적이고 그렇죠. 엄청나게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이런 대잠 작전이 가능해졌다. 추진체계도 기존의 가스터빈 엔진 네네. 4대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조 추진체계 두 대를 탑재를 해서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서 경제적으로 기동할 수 있게 했다. 저는 조금 통합 소나 체계에 좀 관심이 좀 있는데 아까 세종대왕급에 탑재된 소나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선체 장착 소나, 우리 홀 마운티드 소나로 HMS라고 그러죠. 배 앞쪽 부분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크기가 거의 2배로 커졌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저주파 그 선체 고정 소나를 신형을 장착을 하면서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VDS라고 해서 이제 가변 심도 소나하고 그다음에 타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 끌고 가는 소나가 있는데 이거를 이 VDS랑 타스를 합친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통합 음파 탐지기라고 하는데 얘 쫙 끌고 가면서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이게 적 잠수함 입장에서 보면 적의 소나를 쏘나 안 쏘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최초로 적용됐죠. KVLS-2가 최초로 적용됐죠. 그렇죠. 그리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0mm 팔랑스는 그대로 그러니까요. 30mm는 안 가고 20mm로 가죠. 그 30mm가 아무래도 좀 덩치가 좀 크고 아무래도 공간 많이 잡아먹고. 예, 왜냐하면 저 20mm는 유럽은 30. 근데 미국은 20mm를 고집한 이유가 고속의 연사율로 그렇죠. 예. 어차피 장벽을 만드는 그렇죠. 탄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30mm는 한 발만 맞아라. 너는 끝난다. 근데 안 맞으면 좀 그런 문제점을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춘 5인치 이전에는 자동 장전이 안 됐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되죠. 되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예. 근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요즘 굉장히 고속 연사가 되게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미사일들이 좀 나옵니다.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우리 해공이 탑재됐죠. 이 해공에는 레이더, RF파하고 이미지 IR 센서를 탑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레이더를 탑재를 해서 날씨가 안 좋고 구름에 숨어도 잡을 수 있고 이미지 IR, 플레어를 떨어뜨려도 나는 쟤를 물고 있기 때문에 꼭 맞추겠다. 그 이미지 IR 센서를 탑재합니다. 이건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갔고 이게 수직 발사 체계로 발사가 되니까 전 360도 교전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함대함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탑재됐죠. 여기 이 시 스키밍 능력이 대단해서 왜냐면 시 스키밍을 해서 바다로 날아와야 함선들이 레이더를 추적할 때 파도 때문에 레이더가 잘 안 걸립니다. 이런 능력이 있고 만약에 적의 배 그렇죠. 옆구리 여기가 장갑이 세다. 그러면 팝업을 합니다. 팝업을 해서 갑판 쪽으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저걸로 대지 공격도 돼요. 그렇죠. 네. 왜 안 되겠어요? 다 되죠. 근데 하지만 대지 공격을 위해서는 별도로 쓰는 게 있죠. 그렇죠. 함대지 탄도미사일 달았죠. 현무 4-2 이게 함정용. 4-2 예, 이게 현무 시리즈를 함정용으로 개발한 이제 이거 잠수함도 있고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탄도미사일을 그러게. 구축함에 실어가지고 쏴. 저는 이거 깜놀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방어고 탄도미사일 쏘다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더 이상 방어가 아니다. 이것이 방패인가 창인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개그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고 싶어서 전자전 이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제 함대공 미사일 중에 이제 SM2하고 SM6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그게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면 SM2는 약간 우리 옛날에 팬텀 아시죠? 퇴역을 했는데 그 팬텀에서 쓰던 미사일이 있어요. 세미 액티브 미사일이라고 스페로. 그 미사일을 쏘려면 레이더를 계속 잡아야 돼요, 적을. 아무리 23이라 해도 파이어 앤 포겟이 안 돼요. 쏘고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100개
뭐 2,000개 타겟을 보고 있다가 하더라도 이 표적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소자들을 합쳐서 파워를 출력을 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 교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SM2의 약간의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SM6는 F-16 제가 타던 거기에 암남 C, Fire and Forget이 되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발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레이더로 표적을 봐주다가 일정 거리가 가게 되면 이 미사일이 눈을 뜹니다. I have control. 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부터는 이지스함은 딴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F4 전투기가 하던 걸 F-16이 커버를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좀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일단 SM6가 한 400km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고 SM2는 한 160여 킬로미터 정도.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20km 정도. 그다음에 20mm 그 스위즈 팔랑스 같은 경우는 5.5km 정도니까 이러면 하여튼 일단 4단계 정도의 다층 방공이 된 거죠.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죠. 뭐 항모가 추가된다면 전투기들이 더 외곽에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해군이 원하는 그림이 이건 것 같습니다. 뭐 SM6 얘기를 특히 안 할 수가 없는데 SM6가 사실은 올라운더란 말이에요. 뭐 대공뿐만 아니라 함도 되고 그렇죠. 심지어 함대 지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 다 쓰겠다라는 용도인데 특히 이제 보면은 이게 작년 3월인가 이제 태평양 해상에서 데니엘 이노우의 함 여기서 이제 SM6 두 발을 발사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미사일 요격도 돼, 지상 공격도 돼, 해상 공격도 돼. 그러니까 이게 SM6 같은 이런 개념의 미사일로 다 앞으로는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거 심지어 이거 SM6 개량을 한 거를 가지고 항공기에 장착해서 이제 F-35 찰리에서 발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나가고 있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암남 차리를 그렇죠.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얘기 중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SM6 말고도 하나 더 장착을 하죠. 3 얘기하려고 SM3. 한반도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방어를 생각한다면 약간 좀 조금은 오바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 SM3라고 하는 게 우리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방 기지인 유엔사 후방 기지, 주일 미군 기지도 그렇고 혹은 우리 동맹이 미국에 대한 공격 이거를 동맹 지키려고 하는 건데 야 이거 좀 미국이 주면 안 되나? 혹은 이거지. 이거 너희 위해서 지금 이거 운용하고 있어. 나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협상 탭으로 같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가실 것 같아요. 안 나가기 싫어. 전투 체계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탄도미사일이 얘기가 나오죠. 아까 제가 이유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이더도 있지만 이 처리 속도 아까 잠깐 얘기했죠. 세츄레이션. 근데 이 썬번이나 야운트는 마하 2 정도의 미사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마하 20까지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CPU 먹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탑재 처리 능력을 상당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능력인데 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결국 뭐냐면 이런 이지스 체계의 실제 능력은 레이더도 레이더지만 바로 이런 전투 체계 자체가 얼만큼 빠른 연상과 이걸 통해 가지고 해서 소위 탐지, 결심, 타격 요 루프를 얼만큼 짧게 만드냐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링크 시스템이에요. 기존에 우리 해군은 링크 12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해군 자체가 기동성이 뭐 40나트 이하이기 때문에 저거 처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배들이 막 수천 척이 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링크 16을 탑재를 합니다. 공군이 사용하는 링크 체계예요. 항공기 아주 빠른 미사일부터 항공기들 그 정보를 실시간 연동을 해줍니다. 우리 비행기가 레이더를 안 잡고 있어도 링크로 다 받아요. 그건 무슨 장점이 있느냐? 레이더를 쏘게 되면 우리 옛날에 해상자위대 뭐 있었죠. 레이더를 쐈냐 안 쐈냐. 이건 위협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안 주고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군끼리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해군끼리가 아니라 해군과 공군이 같이 작전하는 거예요. 왜? 아까 미사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공군의 미사일 방어, 해군의 미사일 방어 서로 정보를 교환시켜 주는 거예요. 링크 16을 통해서. 그래서 동서해안에서 이 정조대항함급이 동서해안에 같이 있으면 MCRC하고 작전이 같이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도 링크 16을 쓰거든요. 연합작전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당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미사일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누가 때릴 건데 타겟이 네가 할 거야, 공군이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건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 줘. 오케이 너 해. 이게 실시간 됩니다. 이건 지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다연합작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센세이션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3번함 이제 함께 검조를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런 거죠. 이제 이수함을 보유하고 싶은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네. 야, 이거 이런 그렇죠. 나라들 이런 고민 중인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베트남, 뭐 태국, 인도네시아 자, 이런 나라들이 눈여겨 볼 것이 바로 우리 정조대왕급이다. 전력화 훈련을 잘 끝내고 하루빨리 우리 대한의 바다에 투입되는 날이 오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든 이런 염원 플러스 자 우리 조선력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함도 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KFN TV가 885만 가입자를 등에 업고 당당히 IPTV KT 101번 채널의 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물론 이전 채널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01번 채널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